네, 이번에는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머니 시간인데요. 자, 먼저 우리 코인 시장 흐름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시간 동안 주요 코인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먼저 1위에는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움직였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2위에는 이더리움, 그리고 3위에는 리플이 자리를 차지해 줬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대금 상위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1위에는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이더리움 있고요. 3위에는 USD 코인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코인들 업비트에서는 어떻게 보였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XRP 리플 있고요. 2위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3위에는 아르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빗썸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빗썸에서는 1위, 업비트와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XRP 리플이 1위를 확인해 줬고요. 2위에는 테더, 그리고 3위에는 비트코인이 자리를 차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코인이머니 두 분과 함께 볼 텐데요. 자, 먼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이시죠. 황석진 교수님, 그리고 불장TV 퍼즈 대표님, 이현우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인계의 신사 황석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코인계 신사 동국대 황석진 교수입니다. 네, 코인계의 신사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계셔서 이렇게 직접 인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슈 두 가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리플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이 법인 시장이 이제 열림으로써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딥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리플 페이먼트에 리플 USD를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리플이 이제 자사가 발행한 이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플 USD가 맞습니다. 네. 근데 리플이 여러 가지 산업에 이제 진출이 돼 있지만 특히 이제 리플 이제 페이먼트 그래서 이 결제형 솔루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플 그 USD하고 리플 페이먼트하고 둘이 같이 통합을 하면서 기업용 결제 그 이 시장에 어떤 그 속도를 상당히 넓히려고 상당히 노력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플에서 발행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작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불과 한 5, 6개월 정도뿐이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그 차지하는 역할은 파괴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엄청나게 크게 지금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시가총액이 그 2억 9,300만 달러. 예, 그리고요, 거래대금이 한 100억 달러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스테이블 시장 자체가 개인 중심의 어떤 테더라든가 오늘도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테더가 거래량이 2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맞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 중심의 어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기업 어떤 결제형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전환되는 이런 변곡점에서 리플이 발행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서 또 리플의 거래량이 오늘 또 1등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시장이 좀 반영이 돼서 조치가 되는데 기존의 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그 USDT, 이제 테더, 그 USDC, 이제 서클 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개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개인 중심의 어떤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리플에서 발행한 그 리플 이제 USD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이 결제 시장에서 상당히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뭐 BKK라든가 그 뭐 샌드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지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도 이런 기업용 결제 시장에 있어서 자기네가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점점 확장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기업용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만든 것이 과연 표준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리플 USD 급격한 수요 증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슈 덕분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뭐 물론 그렇고요. 리플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SEC하고 소송해서 뭐 화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 4년 동안 이제 리플 자체가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계획에서 의장 쪽하고 계속 서로가 이제 이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이제 5천만 달러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호재로 작용이 됐고 그리고 또 이 리플이 지금은 뭐 상당히 가격이 이제 뭐 4천 원까지 갔다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시장에서는 5달러 이상 갈 정도로 어떤 그 이
전망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니플이 향후에도 어떤 전통적인 어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가격의 상승폭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었던 리플 USD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교수님? 네. 역시 이제 법인 계좌에 대한 허용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네. 올해 2월 달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 법인의 어떤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법 집행 기관, 이 두 번째가 이제 비영리 단체,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전문 투자자, 네. 법인, 그리고 세 번째가 일반 법인 이런 식 4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이미 이제 법 집행 기관은 이제 계좌 개설이 다 돼 있어요. 이제 이 법 집행 기관 그러면 이 검찰이라든가 경찰, 뭐 국세청 이런 데서 이제 압수한다든가 몰수한다든가 이런 이제 그 이 가상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법정화폐로 교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정화폐로 교환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개인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뿐이 활용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전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왜 니네가 압수를 했으면 됐지? 그걸 다시 직원 지갑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다시 법정화폐 교환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국고로 환수하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투명한 부분이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법 집행 기관. 예, 그래서 지금은 계좌가 많이 개설돼 있어요. 특히 이 법 집행 기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 국세청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자체도 왜냐하면 이제 지방세 수납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자체도 실질적 법 집행 기관에 같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계좌 개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여 개 이상의 어떤 지자체라든가 뭐 법 집행 기관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회수하는 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범죄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죠. 이 일반적으로 이제 법 집행 기관이라든가 비영리 단체는 이 가상자산 특히 법인 시장이 열린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문 투자자 법인. 네. 예,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00억 이상의 어떤 자본금을 가진 이제 법인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한 3,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법인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를 해서 좋은 점은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물론 이제 보시는 그런 걸까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전 세계 3위입니다. 1위는 이제 미국이고 네. 2위가 이제 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위인데 근데 여기서 법인 거래를 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일일 거래량이 뭐 10조에서 20조를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인이 만약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네. 이 거래 금액 자체가 거의 20조에서 30조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법인은 어떻습니까? 영리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영리 추구하는데 어떤 특정한 종목에다가 어떤 특정한 코인에다가 계속 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묻고 따지고 전문적으로 분석을 다 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개인이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 인력을 동원해서 어떤 특정한 종목에다가 그쵸.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어떤 신뢰성을 더 줄 수 있고 더 견고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사기 코인이라든가 스캔 코인 뭐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정제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이제 시장 참여가 좀 약간 늦은 감은 좀 약간 있어요. 약간 늦긴 있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도 상당히 넓혀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그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뭐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코인업 뭐 이런 쪽에서 코빗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법인 그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이 투자하실 때 좀 더 그 어떤 정보라든가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법인이 참여하면서 그 종목하고 그 코인하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하고의 어떤 이 정보의 어떤 비대칭 관계를 좀 더 많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인계의 신사 황석진 교수님과 함께 이슈 두 가지 짚어봤고요. 지금 또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우리 이현우 대표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나스닥이라고 해가지고 좀 코인 얘기해야지. 나스닥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코인이란 거 좀 뗄래야 뗄 수 없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 원래는 천천히 할 생각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이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랑 그다음에 뭐 반감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불장이 안 끝난 것 같다 이런 걸 먼저 해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걸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뭐 코인도 아니고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90일 동안 이제 관세를 유예하겠다. 라고 해서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CNBC를 보다가 갑자기 제 닉네임 퍼즈인데 퍼즈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요 스펠링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요거 때문에 올랐다가 좀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악재가 더 많았어요. 뭐냐면 그 미중 이제 서로 관세를 막 매기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그냥 100기 딱 던지면서 우리는 그냥 관세 0으로 할게.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그걸로는 부족해 라고 하면서 그럼 이거를 어쨌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양봉을 띄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반등하기 전에 요 반등을 예측한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은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거 4월 5일 날 올린 글인데 나스닥이 이제 52주 불변 하단까지 떨어져서 이제 꼬리를 달 수는 있지만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심지어 다시 하락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는 반등하고 떨어진다. 여기까지는 반등하고 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리먼 사태 때도 그랬고 닷컴 버블 때도 반등을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저거든요. 제가 쓴 건데. 근데 이제 요거를 올리자마자 나스닥 선물이 요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민망하게. 그래서 이거 내가 저는 어쨌든 뭐 틀리면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뭐 직업이긴 한데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차트를 한번 다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의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차트를 같이 볼까요? 네. 네.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나스닥이에요. 해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요 이후로 어쨌든 쭉 지금 반등을 하고 지금도 나스닥 선물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뭐 제가 나 맞췄지 이런 게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왜 반등했는지를 사실 이제 이슈로 찾는 건 아니고 그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RSI 30 주봉으로 RSI 30 이하로 떨어지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난주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 이런가? 이런 악재를 다 무시하고 왜 반등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볼린저 밴드가 어떤 지표인지부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은 이제 해당 기간 동안에 심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가 마감을 다 평균된 게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에 심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는데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냐면 상승 추세일 때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상승 추세일 때는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올라가요. 이동평균 지지받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횡보 구간일 때는 이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리면은 주식에서는 5일선, 20일선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인에서는 저는 30일선을 주로 써요. 왜요? 왜냐면 21선이 왜 21선인지 생각해보면 괜찮은데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이 주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달 동안 20일만 영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심리인 거예요, 21선이.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하기 때문에 30일선을 써야지 좀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예시도 갖고 올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갖고 왔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중심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 관련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보면은 겁먹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정규분포 중학생 때 배우신 건데 여러분들 뭐냐면 평균이 있고 플러스 2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요 안에 있을 확률이 이제 95%라는 건데 이걸 갑자기 왜 가지고 왔냐면 볼린저 밴드라는 요 지표 자체가 요 표준 편차를 시각화한 지표라서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요거를 요런 식으로 세웁니다. 세워서 요렇게 갖다 붙이면 이게 볼린저 밴드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플러스 2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가운데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제 평균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해서 이제 실제로도 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 요 입력하는 걸 보면 길이, 요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 여기 아예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런 지표인 거예요. 해서 요 안에서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인 거예요. 요 안에서 요 위에랑 아래 선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우리가 합칠 거예요.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특징이랑 볼린저 밴드의 특징을 합칠 거예요. 뭐냐면 자, 상승 추세일 때는 요 중심선 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 바깥 안쪽에서 요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니까 나가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상승 추세일 때는 중심선이랑 바깥 요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락 추세일 때는 중심선이랑 하단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횡보 추세일 때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볼린저 밴드의 정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요렇게까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아까 전에 그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다시 띄워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썼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제 요 중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봉 52주선이거든요. 52주가 왜 그러냐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 선인데, 여기에서 어쨌든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하단선 터치하게 되면 과거의 차트를 쭉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 어쨌든 중심선까지는 반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기를 터치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도 터치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그 볼린저 밴드의 정의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이유는 너무 쉽죠. 왜? 요 아래로 떨어져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연속 바깥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은 0.25%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 아래로 떨어졌으면 일단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어쨌든 그 나스닥에 많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반등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비트코인도 살펴보면 좋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52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일봉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위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세한 분석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면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뒤에 내용까지 하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오늘 제가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일도 우리 대표님을 함께 모셔보기로 했으니까요. 내일장에서도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야간투자본부 오늘장에 있었던 이슈들, 내일장에서 어떤 이슈를 체크해봐야 되는지 체크를 해봤고요. 거기에 이어서 코인까지 함께 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야간투자본부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